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역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문제였는데요. 잠시 연설 내용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 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 내용 중에 일부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청년 특임 장관 신설 제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작년 총선 때도 이제 거론이 됐었던 그 제안인데 청년 문제를 총괄할 새로운 장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전 의원부터 좀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청년 이슈가 여의도 정치권을 휩쓸 때마다 항상 청년 뭐뭐, 청년 땡땡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불과 이제 2달 전의 이야기만 생각을 해봐도요. 청와대에서 2030 청년 TF라고 하는 어떤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필두로 해서 청년 문제를 아주 농밀하고 밀도 있게 처리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그 조직을 발족을 한 기억이 아직 우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지금 사실 우리가 2030 청년 TF의 활동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뭐 청와대 그뿐만 아니라 청년 비서관이라든지 각종 청년 땡땡땡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활동들이 계속 미미하다. 실제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라는 지적들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청년 특임 장관 역시도 사실상 이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지 않는 한 사실상 특임 장관 하나로서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부동산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랑 겹쳐 있기 때문에 청년 특임 장관 하나만을 임명한다고 해서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뭐 전부 다 해결하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주무 부서가 있고 장관이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 뭐 처가 생기고 부가 생기고 하면 좀 다를 텐데요. 처보다는 부 단위 정도의 큰 사이즈로 좀 들어가줘야 겨우 이제 처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 되면 너무 요원한 일이 돼버릴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 각 정부 부처에서 이 요직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직들이 있는데 그 요직들의 젊은 사람들 또 뭔가 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이제 대만의 오드리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아마존 킬러라고 부르는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아주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모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청년 특임 장관 하나만 떡 내놓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관직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렇죠. 그 자리에 요직에 더 청년들을 앉히는 게 더 유효할 것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재섭 위원과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저는 청년 특임 장관을 두는 건 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 청년 정책 추진단을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를 조정해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 힘을 실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청년 전담 부서 등을 만드는 초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논의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여성 관련한 정책들이
사실 여성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여성 정책이 주변의 여러 정책들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그 전담 부서만의 일로 여겨졌던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는 뭐 주거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러 영역에 있는 것을 청년의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예를 들면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과 그리고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들이 더 추가로 만들어지는 논의까지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도 청년 문제와 이제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지금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집값의 6%만 마련을 하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현실성이 있을지, 먼저 이번엔 권지웅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저는 되게 진정성 있게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을 진행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을 살 여력이 있고 사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80% 정도는 빌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지난 20년간 계속 그러해 왔어요. 네. 그러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일반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건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초점이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시 이제 인천시장을 했을 때 성공 사례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런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대상이 한 1000가구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다 질 것이냐, 그러니까 즉 건설지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지정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해진 바가 지금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은행 자체에서 뭐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보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분양가 및 10년간 임대료에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건설사의 타율인지 자율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라고 송영길 대표가 천명을 한 만큼 건설사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본인께서 과거 시장 경험에서 1000가구 정도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이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부지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건설사의 이익이라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실성이, 실효성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내용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라고 하는 정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책의 완성도 자체가 낮아서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물론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더 도시화되고, 그리고 수도권 주변에 택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당시에 이제 택지 개발을 하고 그게 미분양되니까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택지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송 대표가 내놓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대에 대해서도 또 꼰대, 수구, 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586 운동권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김재섭 의원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586 세대가 우리 여의도 정치권의 주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80년생인 이준석 대표가 정치의 흐름들을 많이 바꾸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치의 좋은, 그다음에 젊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그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책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이 586 이제 당시 이제 386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부 요직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그다음에 뭐 공공조직, 하다못해 이제 정치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용태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게 어떤 바통 터치가 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세대 교체가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바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좀 과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세대나 사회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고 그리고 지난 새롭게 생긴 문제들 역시 그것을 다 다루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가 독재 시대를 거쳐왔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역할을 한 게 맞고요. 근데 그들을 두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그들의 운동을 좀 비하하는 건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등에 있어서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불평등에 동의는 하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의 몸은 대부분 그 기득권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2013년도에 목동에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계획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도 이것을 함께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막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 혹은 아니면 자기 주변의 이해관계랑 지금 이 불평등을 푸는 게 이해 충돌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저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김기현 대표의 연설과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이번에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물론 듣는 분들이 속 시원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광주 카페 사장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뭔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 불만들이 적극적으로 원내대표의 입에서 표출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동시에 민주당을 좀 비판하자면 이번에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정치적 수사가 좀 강했고 아쉬운 점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한 타겟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뭐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는 어떤 강한 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세금으로 양산하다 보니까 질 좋지 않은 일자들이 나오는 이 모양들이 많이 양상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겟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제 연설 중에서 요 워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이제 좀 궁금한데요. 이제 그 586 운동권에 대해서 이제 20대 때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해서 30, 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 요직을 휩쓸고 있다. 요 워딩에 대한 두 분의 간단한 좀 뭐 평가, 그 느낌. 저는 86세대가 사실은 인구가 되게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은 독재를 끝내고 형식적 민주화를 이뤄냈던 세대라 이 한국 사회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그것 자체로 비판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체제를 전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당이지만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력 안에는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 맞섰던 분들은 대부분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뭐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민주화에 뛰어드셨던 분들 사실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민주화 운동들이 한마디로 체제 전복이라는 단어로서 다 덮이기에는 그들의 노력이 사실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평가받을 것도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하는 86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입법과 정책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지용 대변인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대표로 취임을 막 한 다음에는 차별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불과 한 4, 5일 지나서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여기에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5월에 그 여론조사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를 취업에 있어서 차별해도 되냐라는 질문에 국민의 80%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답했고, 네. 20, 30대에는 90%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 사회에 여기에 대한 합의는 이미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도 될 만큼의 이야기인데 네. 굳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네. 하면, 사실은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일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는 과정에 좀 말실수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이제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비겁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면 저는 비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저는 당연히 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준석 대표가 비겁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그 차별금지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할 정치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법을 제정하는 것과 그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차별을 하거나 혹은 뭐 차별의 뉘앙스를 풍겼던 회사를 처벌해야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 교양이 이 엄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벌하는 조항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어떤 것이 차별 단어인지 어떤 것이 혐오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들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기본법들을 제정해가지고 제반적인 논의를 또 이루고 그 기본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구체적인 법안을 또 발의하는 방식이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당장 시기상조라는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새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금지 기본법, 어떤 기본법 정도로 제정을 해놓고 사회적 합의와 어떤 것이 차별인 것인지, 어떤 것이 혐오 단어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적시가 없으면 잘못하면 너무 포괄적인 처벌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뭐 꼭 그걸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김재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일정 정도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 상당수가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말한 대로 법안에 대한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당내에 반대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설득하고 오겠다라거나 아니면 설득에 논의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했더라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거죠.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뭐 이쯤에서 오늘은 네. 뭐 김재섭 의원 아닙니다. 이 알겠습니다. 상당한 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다의 상당함이 그렇게 이제 지지자분들 얼마를 이제 곧 자기가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선회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토론의 질문인데요. 민주당이 현재 그 조금 전까지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서 온라인 투표에 돌입을 했었는데 조금 전 투표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결과는 상위 2%에만 종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양도세는 12억 원부터 추진을 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다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그 지도부의 또 이 안을 토대로 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지도부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네. 결과로 바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이 결과를 토대해서 결정한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지도부가 그 방금 이렇게 합의된 안,
이라고 불리는 네. 종부세를 조정하는 안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안대로 네. 지도부가 이제 할 가능성이 결정을 저는 내릴 것 높다고 같다. 그럴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높을 것으로 네. 이제 관측을 하는데 현재 그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온라인 투표 결과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섭 위원부터 네.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종부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세금이라고 할 때 조세 법률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즉, 그러니까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누가 1%에 해당하는지 누가 2%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세법률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인 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이제 노무현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행정부 때 이 부과 요건 관련해서 몇 가지가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서 지금 뭐 공제랑 이렇게 섞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제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종부세에 해당하는지조차 지금 대부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무현 행정부 때보다 지금 사실 문재인 행정부 때 훨씬 더 이 집값이 가파르게 상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어디서 본 바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원래는 상위 1% 내지는 2% 정도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과돼야 되는 종부세가 2025년 기준으로 지금 기준에 따르면 거의 한 서울에 있는 절반 정도가 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부유세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종부세에 대한 검토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종부세 상위 2%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16억 원 정도의 이제 주택에 해당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그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세부담이 늘어난 게 맞죠. 근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오른 것이고, 근데 되려 이것에 고려해야 될 것은 그 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과 그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되돌아본다고 하면 저는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논의는 그것을 좁히기는커녕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완화하는 조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을 좁히기는커녕 더 완화시키는 조치가 저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낸다고 하는 것도 전체로 보면 여전히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 가구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히 원래 있었던 세율대로 세금을 매기는 건 그냥 타당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대선을 이제 의식한 이런 이제 네. 뭐 결정인 것 같습니다. 대선을 또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원래 한 3.4에서 3.6% 정도가 대상이었다가 이게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한 2점 몇 %가 이 혜택을 보게 되고 사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월 10,000원에서 한 뭐 5만 원 사이에 그 종부세를 내게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깎아준다고 해서 정말로 어떤 정치적 이득도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또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좀 가름을 할까 합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요 내용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부동산 세금 문제 등 정책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